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페이지 1에 645DF 카메라하고요, 그리고 IQ160 디지털백을 준비를 했습니다. 카메라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면서도 많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스마트폰이라는 걸로 모두가 일로 모여들면서 다양한 카메라들이 사라졌어요. 아무래도 가볍고 항상 휴대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양의 사진과 다양한 사진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사진이 너무 가벼워지고, 그리고 뭐 퀄리티 면에서 많이 떨어져 가지고 좀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예전 생각이 좀 나는 게, 한 번은 어디 이제 세미나를 가는데 방을 잘못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무슨 카메라 이렇게 써 있길래 들어갔더니, 뭔 세미나인가 했더니 이 스마트폰 그리고 휴대폰, 옛날 그 피처폰이라고 그러죠, 그런 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에 대한 그 발표회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들어가기 힘든, 그런데 제가 실수로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되게 놀랬던 게, 그때 이 상용화되어 있던 그 폰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16,000원,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발표하는 신제품 발표한다고 요만한 카메라 이제 모듈을 발표를 하는데, 그게 꽤나 그 당시엔 화소가 높았거든요. 굉장한 카메라라고 생각했는데 27,000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비싸도 5만 원을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출시 당시,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식 출시를 했을 때 세금 다 물고 이러고 나오니까 요게 5,300만 원이었어요. 야, 그래도 이게 IQ160, 60이니까 6천만 원 화소급이거든요. 원래 6천만 원 화소급은 6천만 원, 4천만 원 화소급은 4천만 원, 이렇게 가격을 책정하고 그랬었는데, 5,300만 원이면 나름 당시라 그래봐야 이게 출시가 2011년이더라고요. 2011년도에 그나마 좀 저렴하게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긴 얘기하지 말고 이 물건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앞에 달려있는 게 렌즈예요. 80mm 렌즈입니다, 이게. 그리고 얘가 몇 mm더라? 110mm인가요? 네, 110mm 2.8 준망원 렌즈고요. 그리고 이게 28mm 와이드 렌즈예요. 어마어마하게 넓게 촬영이 되죠. 이 렌즈들은 워낙에 마미야에서 만들던 렌즈였어요. 이 바디 자체가 마미야 645AF 바디의 후속 기종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마미야 마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엔 마미야에서 만든 렌즈들을 여기다 사용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사실은 6천만 화소 거기가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4천만 화소까지만 해도 마미야 50mm가 아니라 80mm 렌즈를 꽂아가지고 촬영을 했을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는데, 페이지원 P65 플러스를 빌려가지고 거기다 마미야 렌즈를 장착해서 제가 나가서 촬영을 했는데, 와, 렌즈 퀄리티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4천만 화소까지는 옛날 렌즈들도 뭐 딱히 아니다, 4천만 화소도 조금 티가 나긴 했었어요. 근데 6,500만 화소, 6천만 화소죠, P65 플러스를 썼을 때, 와, 그 렌즈들이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Q 시리즈가 나오면서 슈나이더에서 이제 페이지 1에다가 이 렌즈를 납품하게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슈나이더가 독일 회사잖아요. 근데 이건 렌즈 메이드 인 재팬이에요. 아마도 인건비가 저렴한 일본에서 생산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한번 칼자이즈에 가서 그거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브랜드는 칼자이즈인데 왜 일본에서 생산해요? 그러니까 독일인 아저씨가 저한테 그랬었어요. 일본이 그나마 인건비가 저렴해. 어쨌든 그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칼자이즈로 넘어오면서 이 LS라고 써져 있는 렌즈들이 칼자이즈에서 출시를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은색으로, 이것들이 다 은색 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은색 띠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실버링이라고 부르고, 이 후속으로 이것도 이제 구형 렌즈가 됐으니까 새로 나온 렌즈들은 파란색 블루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블루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1억 화소 이상, 뭐 요즘에는 1억 5천만 화소짜리가 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메라에 장착을 하는 게 이제 블루링, 그리고 한 1억 화소 미만의 이 실버링. 1억 화소에도 실버링 써봤는데 뭐 그닥 큰 차이는 없어 보이던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칼자이즈 슈나이더 렌즈로 오면서 렌즈 셔터가 들어갔어요. 저도 사실 이게 오래전에 봤던 거라서 렌즈 셔터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렌즈 셔터가 뭐냐면은, 보통 포컬 플레인 셔터라는 게 이 바디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걔들은 셔터가
우리 흔히 그 가게라든가 뭐 차고 같은 데 이렇게 드르륵 하고 셔터를 내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조각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샥 하고 이 노출할 때 스캔하듯이 위에서 아래로 쫙 밀고 내려오는 그런 스타일인데, 렌즈 셔터들은 셔터가 이렇게 닫히겠다가 촥 이러면서 구멍을 커졌다가 작아지게 만들어줘요. 그런 식으로 셔터가 작동하니까 렌즈 셔터가 들어갔을 때의 장점은 스피드라이트라든가 이런 일렉트로닉 플래시를 빵 때렸을 때 셔터 스피드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그 렌즈 셔터 달려있는 모델들은 스피드라이트 동조 속도가 어디까지 올라갔었죠? 1300분의 1초인가? 일단 찾아봅시다. 제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봅시다. 데이터 찾는 게 쉽지가 않네요. 자, 아는 분이 리플 좀 남겨주세요. 저도 거기까지는 열심히 안 해가지고 오래전 기억이라서. 어쨌든 렌즈 셔터가 달려있는 걸 사용하면은 고속 동조를 지원하지 않는 일렉트로닉 플래시를 빵 때렸을 때 고속 동조가 돼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그런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렌즈를 이렇게 살짝 풀러가지고 마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중형 카메라 645 포맷의 중형 카메라의 미러예요. 굉장히 커요. 아, 이거는 이 쫑이하고 또 이거 뭘 좀 갖고 와서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이런 거 안 그리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도 이건 그려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피사체 또 나무. 저는 나무를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렌즈, 그리고 바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림들 저도 많이 그렸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단 중형 얘를 표준으로 한번 그려보죠. 센서가 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얘는 중형이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 35mm가 있을 거 아니에요. 35mm는 중형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그 정도보다 좀 더 작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려놓은 거에 비해 가지고 한 절반 정도 사이즈의 센서를 넣었다. 그러면 이 센서가 어디로 와야 이 선에 맞을 수 있냐면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한 절반. 이거 참 색깔 있는 펜을 좀 더 준비하든가 해야 되겠어요. 자, 35mm를 그러니까 135 포맷을 쓰면 센서가 좀 작아지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똑딱이 카메라라고 부르는 더 작은 센서들 있죠.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 앞으로 더 나와요. 그러면서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축소 광학계라고. 그래서 예전에 이 똑딱이 카메라들을 딱 보면은 렌즈 앞에 포컬 렌스가 표현되는데 뭐 줌 렌즈인데 10.5mm에서 기억나는 게 20mm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게 생각이 나요. 진짜로 요 주점 여기서부터 요까지 10mm, 그러니까 1cm였던 거죠. 이 주점에서 거리가 1cm.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35mm, 80mm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mm.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소광학계 뭐 이런 용어들은 그냥 이런 개념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센서가 얘는 무지막지하게 커지고, 그리고 예전에 필름을 쓸 때도 필름면이 상당히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찰상 기준면, 그러니까 센서면 그런 게 어디 와서 붙었냐면은 얘는 표시가 안 돼 있군요. 당연히 여기 와서 붙어 있겠죠. 이 안에 셔터 박스라든가 이런 미러 구조가 이만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35mm 카메라들은 다 렌즈 이렇게 뽑아보면 다 요만큼, 그러니까 렌즈 마운트에서부터 센서면까지 거의 한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얘는 그거의 한 2배 이상 길어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 때문에. 어쨌든 그게 이 중형 카메라의 특징이고, 제가 굉장히 궁금하게 해서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보통 135 포맷에서 표준 렌즈 그러면 50mm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80mm를 꽂고 있어요. 그리고 6 곱하기 7은 70mm가 표준이었나요? 어쨌든 좀 더 이제 이 미리수가 커지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 렌즈를 뽑아가지고 어댑터를 이용해가지고 135 포맷의 카메라에 딱 꽂잖아요. 그럼 몇 미리 렌즈가 되냐면 80mm 렌즈가 돼요. 그러니까 어디 꽂던지 간에 80mm는 80mm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게 결과가 많이 다를까? 35mm 마미아 렌즈가 있었거든요. 그 35mm 마미아 렌즈를 삼각대 위에 딱 올려가지고 여기 딱 올려서 탁 한 장을 찍고, 그리고 이 카메라를 빼고 135 포맷의 카메라를 갖다가 35mm 렌즈를 꽂아가지고 한 장을 딱 찍었어요. 그러면
이제 풍경이니까 이렇게 네모난 범위에 풍경 사진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35mm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갖다 딱 올렸더니 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같은 데를 보고 촬영을 했으니까.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진짜로 이 큰 사진에서 가운데 잘라놓은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두 장의 사진이 똑같은데 이게 센서가 큰 만큼 더 넓게 찍히고, 그리고 135% 카메라는 작은 만큼 조그맣게 찍히더라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좀 다를 줄 알았어요. 이 촬상면의 위치가 다르니까 뭔가 다르게 찍힐 줄 알았는데 그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는 찍는 범위의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다 똑같더라고요. 물론 컬러라든가 표현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센서가 커지는 만큼 더 넓게 찍힐 것 뿐이죠. 워낙에 간단한 건데 제가 말을 너무 복잡하게 하네요. 이 오랜만에 카메라 리뷰라서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 이 기능들을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매뉴얼, 싱글 샷, 컨티뉴어스 샷, 그래서 컨티뉴어스 포커스죠. 요건 포커스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나오고요. 요게 렌즈 분리 버튼이고, 여기 PC 싱크로 터미널이 붙어 있어요. 뭐 멜빵끈 뭐 이런 거 있고, PC 싱크로 터미널은 퍼스널 컴퓨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부터 이걸 이렇게 불렀어요. 저도 그 PC가 뭐의 약자인지는 몰라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리모컨 꼽는 구멍이 뚫려 있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요 뒤로 오면 백이 있잖아요. 백에 여기 메모리 꼽는 슬롯이 들어가 있고요. CF를 사용해요. 컴팩트 플래시. 그리고 그 밑으로 1394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열어보면은 요건 리모컨이고, 아래쪽으로 PC 싱크로 터미널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중형 디지털 백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백 마운트가, 그러니까 이 백이 마미야 645 카메라에 가서 달라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운트를 바꾸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하셀블라드 H1, H2 같은 구형 H 시스템에 가서 달라붙고, 그리고 하셀블라드 V 시스템 거기 가서도 붙을 수가 있고, 그리고 콘탁스 645까지 얘네가 직접 만들어서 팔았었어요. 마운트를, 이 백을 달 수 있는 마운트를. 그리고는 이제 그 서드파티가 아니고 개인이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외에 뭐 뷰 카메라들, 이렇게 보자기 뒤집어 쓰고 안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찍는 그런 뷰 카메라에 꼽는 마운트들도 있었고, 걔들은 되게 재밌는 게 이게 길다란 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백을 띄워서 여기다 딱 붙인 다음에 옆으로 싹 당기면 거기 이제 스크린이 딱 있어요. 그래서 스크린 보고 딱 해서 뷰 카메라를 조작을 하고, 촬영할 때는 백을 다시 이쪽으로 옆으로 싹 슬라이딩을 해요. 그래서 위치에 딱 갖다 놓고 탁 찍으면 딱딱 하면서 그 신호가 여기 있는 PC 싱크로 터미널 위에 있는 리모컨 터미널 여기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붙여가지고 조명으로 가기도 하지만 다른 타 회사의 디지털 백에 그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웨이크업 케이블이라고 부르나? 수동 카메라. 그러니까 완전 그 생으로 다 맞춰야 되는 그런 카메라에서 디지털 백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케이블들이 따로 있으면 얘를 어떤 카메라에 붙이던지 간에 다 작동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기능들이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디지털 백 남아 있는 현존하는 디지털 백 그러면은 페이지 1이 일단은 최고고요. 그리고는 하셀블라드가 있죠. 하셀블라드. 근데 하셀블라드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셀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H1, H2까지는 이 백들을 다른 회사랑 교환해서 쓰거나 호환이 됐었어요. 근데 H3D부터인가 거기서부터 하셀용 백이 딴 데 가서 안 달라붙고 다른 회사의 백이 H3D에 와서 붙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에 달려있는 마운트를 아예 클로즈를 해버린 거죠. 그러네. 저도 그게 참 의문인 게, 하셀블라드라는 회사가 그 하셀블라드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랑 이마콘이라는 그 디지털 백 그리고 스캐너 만들던 회사가 있어요. 걔네 둘이 합병을 했는데 이마콘이 지분이 되게 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백 회사가 더 지분이 크면 백을 많이 팔아먹으려면 이 백 마운트를 개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딴 카메라에 가서 붙도록. 이게 참 미스테리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셀을 이제 점점 주저앉다가 이제는 DJI까지 가가지고 막 드론 같은 데 달라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가슴이 아파요. 그러고 보니까 하셀하고 페이지원 말고도 디지털 백이 중형이 몇 개가 더 나오죠. 펜탁스 아직 나올 거예요. 펜탁스 디지털 백.
그리고는 후지 필름에서 중형이라고 뭔가를 또 던졌어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저기 라이카. 야, 근데 이 회사들이 되게 웃기는 게 전통적인 중형 디지털 백을 만들던 회사들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그 애매한 실수를 한 게, 이런 백들은 일단 전원을 끄고 꺼졌죠? 오케이. 백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딱 누르고 이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디지털 백이 분리가 돼요. 이거 왜 분리하냐면은 센서가 크잖아요. 그만큼 여기에 전기가 많이 들어오고 전기가 많이 들어오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정전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먼지가 잘 달라붙어요. 그리고 그 먼지 하나가 붙으면 얘 6천만 원 쓰잖아요. 막 요만한 먼지 하나 붙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픽셀 중에서 막 100개, 150개를 먼지가 가려버려요. 되게 큰 면적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화소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서 촬영 시작할 때 항상 이걸 풀러가지고 그 블로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일명 뽁뽁이로 이걸 불어가지고 꼭 한번 털어내고 촬영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 펜탁스 백도 그런 게 있어요. 먼지 청소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앞에 미러를 올린 다음에 그걸 불면 먼지가 그 안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제가 중형을 쓰겠다는 사람들한테 절대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먼지 못 털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거 털어내고 촬영하려면. 사진에 먼지 들어가면 저는 다른 건 다 용서를 해요. 막 사진에 노이즈가 있는 거, 디지털 사진이니까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모아레 생기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뭐 그 거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모아레라는 건 센서의 어떤 그 특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진에 먼지가 들어갔다는 거는 사진가가 얼마나 게으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매일 정비하고, 그렇죠. 군인이 사격 한 번 하고 나면은 총 겁나 열심히 닦아야 돼요. 안 그러면 혼나잖아요. 그리고 정작 그 총을 안 닦아 놓으면은 기능 고장, 막 그 탄피가 끼거나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사진가도 자기의 장비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정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카메라가 그런 거라서 제가 늘 그것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 떨거지 카메라. 라이카 보고 떨거지라 그러니까 좀 그렇죠? 라이카 얼마나 비싼데? 그런 그 서드 파티 카메라들, 라이카, 펜탁스, 그리고 후지필름이나 서드 파티, 그러니까 중형 카메라에서는 그런 회사들이 서드 파티 브랜드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형 디지털은 무조건 백이 분리돼야 수월하게 먼지를 떼어내고 촬영을 완벽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쪽 기능 봤고요. 위쪽에 이제 TTL, TTL이 들어가는 하슈가 있는데, 페이지 원 TTL은 그 독일의 매츠가 있잖아요. 매츠 스피드라이트 만드는 회사, 거기에서만 나올 거예요. 다른 회사 게 또 있나요? 프로포토에서 페이지 원 지원하나? 아, 요즘 지원하는구나. 지금 나오는 XF 카메라에는 그 프로포터 스피드라이트 뭐 이런 애들을 무선으로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카메라 안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아이씨, 그 생각하니까 좀 당황스럽네. 프로포터도 뭔가 지원을 하지 싶은데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하슈가 달려 있고, 이쪽에 뭐 모드 다이얼, 그리고 저기 뭐야 셀프 타이머, 거기에다가 상단 정보창, 그 뒤에 각종 잡스러운 기능들. 아, 이걸 제가 기능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뭐 디지털 백, 중형, 뭐 큰 카메라 이렇게 오면은 글쎄요, 되게 느려요. 요즘에 나온 XF 카메라는 AF가 더럽게 빨라졌어요. 지금 나오는 카메라는 예전에, 그러니까 한 10년쯤 전에 나왔던 35mm 카메라들처럼 어마무시하게 빨라졌어요. 그리고 연사도 돼요. 연사도 느리지만 연사가 돼요. 디지털 백이. 그런데 요 세대 카메라들은 그냥 AF가 되면 고마운 거고, 안 되면 뭐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끝낼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런 기능들이 느려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히는 기능 이외의 모든 기능은 그냥 잡스러운 기능 이러고 딱 끝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메인 커맨드 다이얼이 뒤에 있고, 서브 커맨드 다이얼 위에 있고, 여기 보면은 이 전원 레바, 그러면서 셔터 버튼 같이 달려 있죠. 제일 밑에가 락, 싱글 한 장 찍는 거, 컨티뉴어스 이건 연사, 미러 업 이렇게 돼 있어요. 미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뭘 한 장 찍더라도 미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미러 쇼크가 덜 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운데 셔터 버튼 가운데 그 케이블 릴리즈라 그래가지고 꼭 이렇게
딱 누르면 이 케이블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빼죽한 게 나와서 셔터를 이렇게 눌러주는 기계식으로 누르는 장치를 여기 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요즘엔 다 그 리모컨을 쓰잖아요. 근데 그 워낙 기계식 이게 릴리즈가 옛날에 5천 원 주고 샀었나? 뭐 되게 저렴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렴한 방식으로 셔터를 누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가자. 여기에 카메라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요. AA 건전지 6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디지털 백용 배터리가 이렇게 따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옛날에는 이 앞에 달린 카메라하고 디지털 백은 별개의 물건이었어요. 전혀 연동도 잘 안 되고 그냥 뭐 백은 백대로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이렇게 컨트롤을 했었는데 얘는 카메라에서 백을 컨트롤을 해줘요. 그리고 백에서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 점이 하긴 뭐 뒤에도 페이지 원이고 앞에도 이렇게 페이지 원 붙여놨는데 근데 뭐 연동이 안 되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이 페이지 원이 이 카메라 회사를 사버렸어요. 워낙에 이 카메라는 마미야라는 회사에서 만들던 카메라였어요. 마미야 645D 그 뒤에 이제 DF 거기다 뭐 이제 XF 나오는데 마미야를 사고 또 누구 샀지? 리프 디지털 그 다른 디지털 팩 회사가 있는데 그런 데도 사버리고 막 여러 개를 다 샀어요. 최후의 승자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는 마미야하고 리프하고 합쳐가지고 백을 만들어 줬는데 그거는 소식이 없어요. 잘 요즘에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해외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면 마미야 리프 디지털 백이 보이긴 하는데 최신 뭐 그런 것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미야 바디인데 페이지원 백이 마미야 바디를 컨트롤하는 걸 보면 저는 굉장히 낯설다는 거예요. 전 마미야 카메라도 되게 오래 썼었거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디지털 백 쪽으로 들어와 봅시다. 이렇게 오면 백이 보이죠. 이렇게 터치하잖아요. 터치 스크린이 먹어요. 그리고 1394가 여기 하나 달려있고 이쪽은 USB 잠깐만 이게 1394 9핀 아닌가? 9핀 그렇구나. 옆구리에 USB 3.0이고요. 뒤쪽에 1394 9핀이 들어가 있어요. 자, 저는 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연결해 놓고 촬영을 잘 안 했었거든요. IQ3 시리즈 이후로 가면 그게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는데 근데 이 당시엔 그냥 케이블로 연결하는 시대였어요. 자, 일단 터치 스크린이 가능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메뉴가 되게 간단하잖아요. 플레이, 메뉴, ISO, 화이트 밸런스.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 옆으로 버튼이 4개가 있죠. 그러니까 ISO를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화면을 터치해도 되고 옆에 버튼 눌러도 들어가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ISO부터 제가 누른 게 그냥 노멀한 상태에서는 50에서 ISO가 800까지 있어요. 그리고 센서 플러스라는 기능이 이때 들어갔어요. 그리고 센서 플러스에서는 ISO 200에서 3200까지 되게 재밌죠. 센서 4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ISO를 더블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50에서 800까지잖아요. 그거를 올려가지고 50 이거 계산하게 50을 픽셀 4개를 하나로 묶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0 곱하기 4가 되나 봐요. 그래서 200부터 50에서 800 그래서 200부터 3200까지 가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픽셀 4개를 하나로 묶다 보니까 감도는 4배가 올라가는 건지 아니죠. 50, 100 그러니까 2스텝 올라가는 거죠. 감도는 2스텝이 올라가는데 해상력은 6천만 화소에서 1500만 화소로 떨어져 버려요. 저도 센서 플러스는 잘 안 써요. 6천만 화소를 쓰려고 산 카메라인데 센서 플러스를 쓸 바에는 조명을 좀 더 챙겨가가지고 촬영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센서 플러스는 잘 안 쓰고 어쨌든 그래요. 화이트 밸런스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는 그럼 찍은 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쭉 딱 눌러가지고 위로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그러면서 400%까지 확대된다 그랬는데 저는 100%까지 확대되는 걸로 여기 세팅을 해놨고요. 자, 그리고 다시 가자. 메뉴 여기가 이제 특이한 게 많죠. 제일 위에 보면 645DF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645DF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카드 포맷 요거는 뭐 별거 없고 화이트 밸런스 이것도 별거 없고 스토리지가 있어요. 스토리지 그러면 저장 모드 자동 거기다가 디스크 체크 켬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이게
메모리를 가려먹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체크 켬하고 CF 카드를 딱 꽂았는데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카드에 별 이상 없으면 디스크 체크를 꺼버리세요. 그럼 그냥 인식하고 촬영이 돼요. 뭐 그런 것들 좀 특이했었고, 아웃풋 파일, IQ 세팅, 언어, 기본값으로 복원, 펌웨어, 정보, 진짜 간단하죠. 여기 뭐 칼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RAW를 촬영하는 카메라예요. 그리고 현존하는 RAW 컨버팅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최상위 랭크를 받는 게 뭐냐면은 캡처원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페이지 원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원 카메라를 쓰면 캡처 원에 그냥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뭐 캐논이라든가 뭐 다른 브랜드의 카메라를 니콘 같은 거 쓰게 되면 캡처원은 돈을 주고 사야 되죠. 그 정도로 캡처원이 파워가 빵빵하고 짱짱해요. 그러니까 그 짱짱한 소프트웨어에다가 넣어서 해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 자체적으로 뭐 JPG를 만든다고 이 안에서 막 지지고 볶고 이렇게 돌려봐야 나오는 거 부족한 게 나오니까 커다란 컴퓨터에 집어넣어가지고 해결해라. 그래서 이 뒤에는 별다른 기능이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카메라의 어떤 주요 기능 같은 것들은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네요. 이 개인적인 얘기가 남은 거군요. 왜 중형을 쓸까? 저도 그게 스스로에게 되게 큰 의문이었어요. 근데 습관인 것 같아요. 그 뭐랄까요? 제가 사진을 시작한 지 이제 한 20년 됐는데, 20년 전에는 힘도 남아 돌고 막 이렇게 뭘 들고 뛰어다니고 막 이게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굉장히 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큰 카메라가 훨씬 더 강력한 힘, 그러니까 AF도 그랬었고 그 사진 자체의 퀄리티도 크면 클수록 잘 나왔어요. 그 실례를 들어서 이 스마트폰에 들어간 카메라 작고 가볍지만 디테일이 뭉치잖아요. 컬러도 뭉치고, 그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이 초창기부터 큰 카메라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습관이 카메라가 크건 장비가 크건 그런 거를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열정이 습관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동안 습관을 들이세요. 말이 좀 이상하다.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는 다음 이유는 이제 고화소의 카메라가 주는 어떤 쇼크 같은 게 있었어요. 이 중형 디지털을 쓰면서 쇼크를 받은 적이 몇 번 있는데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하셀블라드 H2T 쓸 때 그게 2,400만 화소 디지털백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DSLR 같은 경우에는 600만 화소, 800만 화소 뭐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때 폰 카메라가 32만 화소였어요. 그런 시대에 2,400만 화소 그러니까 지금 뭐 한 2억 화소 나온 것 같은 그런 쇼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카메라를 들고 손으로 들고 셔터 스피드 250분의 1초에서 한 장을 딱 찍었는데 핸드블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250분의 1초에서 핸드블러가 나올 정도로 정교하게 찍는구나. 근데 뭘 정교하게 뭘 저기에 마그넷을 꽂았었나 봐요. 어쨌든 그때 한번 쇼크를 받았었고, 그리고 6천만 화소를 처음 찍었을 때 믿었던 렌즈에서 디테일이 못 쫓아오는 걸 보고 되게 쇼크를 많이 받았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큰 화소의 카메라들이 저한테 충격을 많이 줬었거든요. 그것도 그거지만 제일 큰 이유는 그거예요. 디지털이잖아요. 픽셀이 하나 있어요. 디지털이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의 한계는 1690만 개, 2의 24승계예요. 한 픽셀이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다양한 색깔, 그러니까 한 요만한 범위를 되게 버라이어티한 색깔로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더 잘게 쪼개가지고 여기다가 그렇게 딱 디지털로 정의된 색깔을 10개를 쳐박아가지고 그걸 점 하나로 보이게 만들면 그런 색깔이 나와요. 그런데 되게 웃기는 게 그건 디지털에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모니터에서 그렇게 섞어가지고 점 하나를 만들어봐야 또 다른 디지털적인 색깔이 하나 나오고 정의되어 있는 색깔이 나오고 끝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색 정보를 가지고 출력을 하기 위해서 고화소의 카메라를 좋아하는 거예요. 300dpi를 이제 파인아트 쪽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미술 작품 그러면 일단은 300dpi는 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1인치 안에 300개의 도트를 찍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로가 8000 픽셀이던가? 봅시다. 여기 아까 열어놨는데
가로가 8984 픽셀, 세로가 6732 픽셀이에요. 그러면 8984 나누기 300. 야, 29.946667. 야, 300 dpi로 뽑으면 가로 30인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30인치 곱하기 2.54cm는 그러면 76cm. 그 얘를 300 dpi로 작업하면은 가로가 76cm짜리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야,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근데 그 프린터의 능력은 300 dpi가 끝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한 장을 딱 뽑아가지고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여기 선이 하나가 이렇게 딱 일자로 그어져 있는 거예요. 되게 얇은 선이 그어져 있길래 이거 왜요? 루페, 그러니까 확대기를 딱 주는 거예요. 확대경 그걸 딱 대가지고 딱 보는데 선 하나가 이렇게 찌 그어져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선이 5개가 그어진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픽셀 띄어서 하나씩 이 선을 걷는데 그게 이렇게 보니까 되게 얇은 선 하나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00 dpi 정도가 아니고 1000 dpi 이상 나오는 프린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터를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한 줄 까맣게 긋고 한 줄 띄고 그 다음 줄 띄고 그 다음 줄 이렇게 해가지고 쫙 뽑아보면 내 프린터가 얼마나 디테일을 살려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가, 그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보고 되게 쇼크를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관용적으로 300 dpi로 뽑으면 76cm를 뽑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상 더 정밀하게도 촬영이 출력이 가능하다는 거죠. 종이로 출력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그 캘리브레이션 잘 돼 있는 모니터를 보면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캘리브레이션이 안 된 모니터 그냥 무작정 밝게 만든 걸 딱 보면은 저거 모니터에서는 안 보였는데 이 모니터에서는 보이네.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 된 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니야. 저도 초기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캘리브레이션 하면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블랙 밸런스까지 다 잡았을 때 여기까지는 보이고 여기까지는 안 보여야 돼요. 근데 모니터마다 밝기도 다 다르고 그 세팅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원작에서는 안 보여야 될 부분, 그냥 이게 어슴푸레하게 이렇게 싹 내려가서 사라져야 될 부분이 잘못된 모니터는 그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출력을 하게 되면, 종이로 뽑게 되면 최대한 그 작가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도와 가장 가까운 그런 걸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고화소의 카메라를 쓰는 이유는 조금 더 종이로 뽑았을 때 많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겨우 2의 24승계의 컬러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싶어서 조금 더 고화소의 카메라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마무리를 해봅시다. 제가 예전부터 늘 말하던 게 그거예요. 좋은 카메라가 뭐냐,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을 때 한 장을 찍어요. 그리고 한 장을 더 찍게 만들어주는, 이 카메라에서 진짜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런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싶게 만드는 카메라. 수명은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디지털 백이 150만 번 정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 바디도 한 100만 번 갈 텐데 그 사이에 셔터박스, 캐논 셔터박스가 한 15만 번까지 보장을 해주죠. 얘도 한 15만 원 가겠죠. 지금 한 9만 2천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렌즈도 100만 컷 이상 버텨요. 그러니까 많이 찍으세요. 제가 이거 알기로 처음에 출시했을 때 5,300만 원이었고, 제가 지금 80mm 렌즈에 바디에 디지털 백에 백용 배터리 2개, 충전기에 하드 케이스 합쳐가지고 900만 원에 올려놨어요. 올려놓은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안 팔리고 있어요. 겨울이라서 그런가 봐요. 더 내릴 여지는 없습니다. 안 팔리면 계속 쓰는 거죠. 글쎄요, 중형의 시절이 끝났을까? 아직 임자를 못 만난 것 같죠? 자, 사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필승.